안녕하세요. 장검중학교 학생 여러분, 와방쌤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주제인 신학로 개척을 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계속해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고 있는 그 과정에 나타난 사건들을 봤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이제 다 기억하고 있죠. 르네상스라는 사건을 봤었고요. 두 번째는 종교개혁. 자, 오늘은 세 번째 사건인 신학로 개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학로 개척은 말 그대로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다는 사건입니다. 새로운 항로. 그러니까 원래 우리 서양 사람들이 이용하던 원래의 길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실은 이전까지는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듯이 중세까지는 종교 세력의 힘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죠? 근데 이 종교 세력에서 얘기를 하기를 지구는 평평하게 생겼거든요. 평평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동양, 중국, 인도 이런 국가가 있고 중간에 이슬람 국가가 있고 이 끝에 이제 서양 국가들이 있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이 당시는 문명이 동양에서 먼저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동양 지역들이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문물이 압도적으로 발달돼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양 애들이 동양 애들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교류를 하려고 하니까 지구가 평평하잖아요. 평평한 상황에서는 갈 수 있는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 거죠. 참고로 이 밑은 지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가면 지옥에 떨어져 죽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이쪽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고요. 이때 이 유럽 지역과 이슬람 사이에 위치한 이 바다가 지중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는 그 이전까지는 우리 서양 애들이 교역을 할 때 이 중심이 되는 바다가 지중해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이 지중해 부근에 있었던 그리스, 로마 지역이 가장 먼저 문명이 발달하게 되고 르네상스도 이탈리아 지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되죠. 왜냐하면 지중해를 통해서 이탈리아가 당시 이슬람이나 동방 지역과 가장 무역이 활발했던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알다시피 이 당시 농업이 아닌 교역의 방식, 상업의 방식으로 내가 돈을 벌려고 한다라고 할 때 이때 이제 가장 주 루트가 되는 곳이 주요한 길이 되는 것이 이 지중해 지역인데요. 자, 그래서 이 지중해를 통해서 내가 동방과의 교역, 동방과의 상업만 성공을 시킨다면 나는 떼부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특히 이때 동방, 특히 인도와 교역하는 과정에서 이때 유행했던 물품이 후추인데요, 여러분. 후추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동네 슈퍼마켓 가면 흔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마 한 1,000원? 2,000원? 정도 주면 살 수 있는 게 이 후추라는 아이템이죠, 얘들아. 음식, 조미료, 향신료에 해당하는 요리인데요. 우리 스프를 막 먹는다거나, 돈가스 같은 거 할 때 돼지고기 잡내를 없앤다거나 이럴 때 이제 이걸 살짝 뿌려주면 그 맛이 완전 확 이제 퀄리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서양 사람들이 이 후추를 접하지 못하다가 난생 처음 이 후추를 접해보니까 요리의 맛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서 이 후추가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오죽하면 내가 후추 100g을 사려고 하잖아요. 그만큼의 금 100g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 정도로 당시 후추는 금값이에요. 말 그대로 진짜 금값인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비싼 물품이었기 때문에 이 동방과의 교역만 성공하면 내가 웬만한 귀족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 특히 십자군 전쟁을 전후로 해서 그때부터 동방과 교역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방무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요, 결국 이 동방과 교역하려면 아까 무슨 바다를 지나가야 된다고요? 지중해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지중해를 지날 때 이 인도, 중국 지역을 교역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지역이 이탈리아고요. 서양에서는, 이슬람이고요. 서양에서는 이탈리아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이탈리아나 이슬람 사람들이 좀 괘씸했던 게 일종의 중개무역을 하는 국가들인 거거든요. 이 나라들이. 그러면서 니네 동방하고 교역하고 싶어? 우리한테 중간 과정에서 세금을 내, 중간 통행세를 내,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방해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 지중해하고 거리가 멀었던 영국이나 에스파냐,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내가 동방하고 교역하려면 지중해를 통해서 가면 거리가 먼 상황이라 다른 나라들보다 이 선박 운영 같은 거에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상황인데 얘네가 그 과정에서 이 비용을 더 늘리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시중해 말고 다른 길이 있었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종교개혁 같은 걸 거치면서 이제 종교적 권위가 약화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옛날에 종교 때문에 묻혀있던 주장들, 지구가 동그랗다라든가, 지동설 같은 그런 주장들이 이제 이 유럽인들 사이에 살짝 확산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지구가 동그랗다면 그러면 내가 지중해를 통한 이쪽 길뿐만 아니라 이쪽 길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탐구 정신이 생기는 거죠. 근데 얘들아 상식적으로 내가 이제 여기 예를 들어 영국이에요. 동방까지 요만큼 걸려. 요만큼 가면 끝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를 이제 탐험할 수 있는 뭔가 정보라든가 기술력이 없다면 이 또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뭐 지리학이라든가 천문학이라든가 선박기술, 특히 이때 이 동방과 교역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나침반이 전파가 되게 되면서 아무리 먼 거리를 항해하더라도 갈 수 있어. 난 길을 헤매지 않을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유럽인들한테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 가던 지중해를 통하는 길이 아니라 낯설었던 바다, 대서양을 통해서 가는 길을 개척했던 게 바로 요 신항로 개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특히 앞장섰던 나라가 바로 동방과 교역 과정에서 지중해를 통해서 너무 멀리 있었던 국가. 그러면서도 당시 국가적인 안정을 취하고 있던 국가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여기서 가장 앞장서게 됩니다. 특히 이때 이 에스파냐와 힘을 합쳐서 이 탐험에 나섰던 대표적인 인물이 콜럼버스라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당시 에스파냐 여왕이었던 이사벨라 뭐 이렇게 불리는 이 여왕한테서 배를 한 3척 정도 얻어요. 그 배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콜럼버스가 타고 있던 배가 되게 유명한 배인데 산타 마리아호라고 이 배를 타고 이제 콜럼버스가 이제 탐험에 나서게 된 거죠. 다들 미친 짓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물론 이제 지구가 동그랗다는 주장이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의 지구 모양은 이거거든요. 너 지옥에 떨어지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콜럼버스야. 다들 미친 짓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웬일? 콜럼버스가 진짜 탐험을 하고 해서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신대륙을 발견해요. 물론 콜럼버스는 그때까지 계속 이걸 인도라고 믿고 있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도 서인도 제도라고 불리는 그 지금의 쿠바 지역 있죠?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그 중간 부분에 위치한 그 지역을 탐험을 하게 되는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내가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기침이야. 지도를 보여주면 봐봐요. 지도가 나와있지에다 역사 1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 직접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 리스본 보입니까? 이 리스본이 포르투갈 수도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탐험해서 중간 여기가 이제 쿠바 이쪽 있는 지역이거든요. 요 밑에가 이제 멕시코 캘리포니아 요 인근이고 그래서 요 일대 여기가 서인도 제도 적혀있죠. 그래서 요 지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우와 진짜로 지구가 동그란가 봐. 정말 여기 뭐가 있네? 하면서 굉장히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 지구의 가장 서쪽 끝은 영국 땅이라고 이때 사람들이 믿었는데 영국을 더 지나 서쪽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설사 지구가 동그란 게 아니고 평평하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가 더 갔을 때 뭔가가 있다. 그러면서 탐험, 개척이 활발해지게 되는 거고요. 또 에스파냐 바로 옆에 붙어있는 국가가 포르투갈이거든요. 포르투갈도 에스파냐에 질 수 없어. 서로 막 경쟁하다시피 하면서 이제 좀 탐험에 나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활약을 했던 사람이 우리 교과서가 아주 잘 나왔어요. 그죠?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콜럼버스. 아주 유명하고요. 그 외에도 마젤란. 최초로 세계 일주에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에스파냐의 도움을 거쳐서. 에스파냐의 도움을 거쳐서 이 마젤란이라는 사람 되게 유명하고요. 그리고 바스쿠다가마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포르투갈의 후원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희망봉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실은 이 희망봉은요, 원래는 여기 보이나요, 여러분? 바르톨로메오 디아스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발견했던 곳이고요. 요 아프리카 끝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에스파냐는 요런 식으로 해서 아예 새로운 바다로 가는 길을 접근을 했다면, 포르투갈은 이 우리 남쪽에는 이집트, 요 이집트 있죠. 이집트는 얘네가 존재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집트가 있는 아프리카 지역을 따라서 인도로 가는 길을 탐험했던 게 포르투갈의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끝을 발견한 사람이 이 바르톨로메오 디아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끝에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이게 그림이 이래서 그렇지 아프리카가 생각보다 되게 큰 대륙이거든요. 엄청 커요. 이 오기까지 연안을 따라 계속 항해하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바르톨로메오가 처음 이 지역을 발견했을 때 이때를 폭풍의 곳이라고 불렀어요. 폭풍을 헤치면서 진짜 완전 갖은 고생 끝에 간 곳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튀어나온 지형을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폭풍의 곳이라고 불렀는데 이 바스코 다가마가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인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도로 넘어가는 아프리카 끝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도로 가는 출발점, 약간 희망이 보이는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된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지명이 폭풍의 곳에서 희망봉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바스코 다가마가 어떻게 보면은 유럽인들이 가장 원했던 호출을 얻을 수 있는 길, 인도로 가는 길을 본격적으로 열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마젤란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구가 정말 동그랗다. 이런 거를 증명을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런 탐험가들이 개척을 하면서 유럽인들 사이에 세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구나 라는 지식이 좀 그런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인들이 막 여기저기를 탐험하면서 지리적 지식도 쌓고 또 탐험하려니까 배도 더 잘 건축을 해야 되고, 그죠? 항해술도 발달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갈 때 낯선 곳이잖아요. 맨몸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무기 들고 가야 돼요. 그죠? 무기술 같은 것도 발전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동양이, 우리가 제일 잘 나가 하면서 이게 좀, 안심하고, 방심하고, 안주하고 있을 때, 이때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새로운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로 개척은요, 내용 자체는 쌈박합니다. 별거 없어요.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지역을 탐험했다. 그게 끝이에요. 신학로 개척은 사실상. 왜 탐험을 했느냐? 동방하고 교역하고 싶어서, 돈 벌고 싶어서, 돈을 너무 벌고 싶은데 지중해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더 나아갔던 게 미안해요. 선생님 동생이 뒤에 갑자기 와가지고. 더 나아갔던 게 신학로 개척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문제는 이 신학로 개척이 어떻게 보면 동양과 서양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위상, 권위, 지위를 뒤바꾸는 시작점이 됐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압도적으로 강하다, 부자다, 대단하다, 위대하다 불리던 지역은 동양이에요. 동양이 압도적으로 지위가 세요. 그 결정타가 십자군 전쟁이죠. 유럽 개박살 오브 개박살 났던 전쟁이에요. 이기질 못해요. 그랬는데 오늘날 봐요. 오늘날 강대국, 물론 중국이 최근에 떠오르고는 있죠. 하지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도 미국 누가 이깁니까? 서양이 압도적으로 아직까지는 강하거든요. 영향력 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솔직히 강대국 하면 발전한 나라, 잘 사는 나라, 선진국 하면 서양 국가들 꼽지 동양 국가 몇 개 못 뽑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둘 사이 지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시작점을 보통 요 사건으로 봐요. 그러면서 굉장히 영향력 면에서, 결과 면에서 중요한 사건이 신학로 개척이다라는 거고요. 이 영상에서는 그래서 이 결과를 특히 잘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단 선생님이 그 앞에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던 결과 중에 하나인데 우리 수업 학습지에도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역항로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전까지는 반드시 무슨 바다만이 무역항로의 중심지였다? 그죠? 지중해입니다. 근데 이 지중해에서 이제 새로운 항로가 생긴 거예요. 이슬람이나 이탈리아에게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항로. 어디입니까? 바로 대서양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무역의 중심지가 지중해가 아니라 대서양으로 흘러갔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반대로 말하면 서양 국가 중에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권위가 커졌겠습니까? 약해졌겠습니까? 그죠? 지중해가 더 이상 중심지가 아니니까 이탈리아가 약해지죠.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어요. 지중해를 거치다 보면요. 지중해 중간에 이슬람이라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요, 서양 세력이요, 동방하고 직접 교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슬람을 거쳐서 중간에 거쳐서 간접적인 교역을 한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척 이후에는 우리가 직접 인도 가잖아요. 서양이 직접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직접 교역이 나타났다는 특징도 집니다. 여러분 이거 학습지에 있거든요.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정말 중요해요, 영향은. 자, 그러면서 이 무역 항로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바뀌고요. 그만큼 원래 무역 중심지 국가였던 이탈리아, 혹은 이슬람 같은 이런 지역은 이제 쇠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서양과 가까운 지역, 즉 아까 얘기했던 에스파냐, 포르투갈, 혹은 가장 서쪽에 붙어있는 영국, 혹은 영국과 가까이 있던 프랑스, 네덜란드, 우리가 흔히 지금 생각하는 대표적인 유럽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국가들이 이제 중심 국가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서양이 무역 중심지가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지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학습지에도 있는 지도인데요. 여러분 봐봐요. 신앙로 개척 이전이에요. 유럽은 지중해를 통해 이슬람 세력입니다. 오스만 제국을 거쳐 아시아를 교역을 했어요. 간접 교역이죠. 유럽이 직접 아시아를 이렇게 가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유럽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있다는 게 이 지도에서 표시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유럽이 아시아와의 교역도 중요해지지만 이때 이제 새롭게 떠오른 중요 지역이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예요. 유럽인들이 이전까지는 내가 교역할 수 있는 상대가 동방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깜놀했어. 희망봉 발견하면서 아프리카가 생각보다 크다는 얘기는 거기서 얻을 만한 자원도 많다는 얘기고요. 새로워. 이런 땅이 있는 줄 몰랐어. 완전 넓은 신대륙, 완전 새로운 땅을 발견했죠. 탐험하다 보니까 여기 또 얻을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에서 얻어내는 게 되게 많았다라는 거고요. 유럽과 아메리카, 아프리카 교역이 활성화됩니다. 삼각형 만들어졌죠. 자, 이걸 삼각무역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무역 중심지가 바뀌었어요. 두 번째, 이들 국가들 사이에서 삼각무역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얘들아, 삼각무역은 진짜 이거 말고 또 다른 삼각무역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확실히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이 삼각무역이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를 연결한다는 거 같이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삼각무역의 결과 유럽인들은 싼 가격에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로부터 막대한 자원과 노예들을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유럽인들은 엄청나게 상업적으로 발달하는 모습이 보여요. 상업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오르네요. 자, 너무 발전을 하던 나머지 우리는 이걸 상업혁명이라고까지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으로 나아가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상업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상업, 교역하는, 무역하는 게 굉장히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새로운 문물이 들어서면서요. 너도 나도 구입을 하고 싶어요. 소비가 늘어나요. 수요가 늘어나요. 자,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을 하죠. 자, 그러면서 가격, 물가가 엄청나게 뛰어오릅니다. 오죽하면 이걸 가르쳐서 가격혁명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폭력적인 혁명은 아니지만 너무 급격하게 바뀌어버린 거야. 너무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표현할 단어가 없네. 레볼루션 말고는. 그래서 이게 붙여진 게 상업혁명, 가격혁명이에요. 자, 그래서 유럽 사회에서 나타났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유럽은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특히 이 상업혁명, 가격혁명 과정 중에서 이 아메리카, 아프리카로부터 많이 들여왔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역시 인간이 가장 좋아할 만한 물건은 그래서 사치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급식 시간 제일 좋잖아요. 그죠? 먹을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때 이제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로부터 들여온 게 먹을 거예요. 음식인데요. 이 음식이 뭐냐? 우리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음식. 옥수수, 감자, 고구마 이런 거 들어와요. 얘들아, 감자, 고구마 어느 나라 음식이라고 생각했나요, 혹시? 보통 이거 우리나라 음식인 줄 아는 사람 되게 많던데. 이거 원래 아메리카 지역 음식이에요. 남미 음식이거든요. 남미에서만 나오던 건데 이게 이제 서양을 거쳐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부터나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에요. 얘네는.
그 전까지 우리는 감자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게 뭐 뭔지도 몰랐는데 이게 이제 아메리카 지역에서부터 이제 유럽으로 전파가 되게 되고요. 이 음식들이 이제 최고 강점. 구황작물이라고 하죠. 이제 그 땅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가뭄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이제 강하게 적응을 해요. 그래서 옥수수 같은 경우, 여러분 갑자기, 인터스텔라라고 영화 봤는지 모르겠네요. 인터스텔라 보면 거기 기근, 사람들이 이제 식량 부족 문제에 빠지는데 그 식량 부족 사태에서 마지막으로 구하는 식량이 옥수수거든요. 엄청 잘 자라요. 이 낯선 기후에서도 잘 자라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식량 문제 해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작물들이에요. 식량 문제가 해결돼 먹고 사는 게 해결되니까 당연히 인구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요, 유럽은요, 인구도 증가해, 경제도 발전해, 완전 잘 나가는 시즌이죠. 이게 신항로 개척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유럽인들 시각에서는 신항로 개척은 너무 좋은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삼강무역. 맞죠, 얘들아? 자, 이 신항로 개척은요, 유럽에게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결국에 삼강무역으로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지역에서 유럽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당연히 여기서도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건데요. 둘 다 변화는 슬픕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국가는 유럽에게 침략을 받은 게 되거든요. 결국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피해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아프리카 침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러면서 아프리카에 노예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흑인 노예 많이 들어봤었죠?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힘으로 굴복시켜서 유럽인들이 이들을 사가기 시작해요. 노예무역이 생겨요. 이때 이 삼강무역 안에서 아프리카와 유럽인들이 교역했던 건 노예무역이에요. 근데 얘들아, 이 노예무역이 생각보다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상당한 수입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이때 국가라기보단 부족 관계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A 부족, B 부족, C 부족 이렇게 부족 단위로 사는 게 일반적인데 평화롭게 우리끼리 원래 아프리카에서 잘 살았어요. 유럽인들이 등장해서 A 부족한테 노예를 팔아라. 노예를 우리가 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엄청난 돈과 함께. A 부족이 돈을 보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 가족을 팔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말이 안 되죠. 부족이란 건 가족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팔 수는 없으니까 옆가족을 파는 거예요. 아프리카 안에서 전쟁 나요. 이것 때문에 전투가 엄청 많이 발생해서요. 서로 죽고 죽이기 전쟁을 해요. 임신매매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막 갖다 팔아요. 납치해가지고. 이 할 짓입니까, 인간이. 근데 결국 아프리카 사람들 원래 평화롭게 잘 살았어요. 누가 오면서 이게 생긴 거예요. 유럽인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프리카가 그 침략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잘 살 수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문제가 생긴 거고요. 아메리카도 심각합니다. 특히 이때 공격을 받았던 건 북미보다는 남미 지역. 물론 북미도 침략을 받는데 북미는 조금 따로 얘기를 나중에 하겠고요. 이때 남미가 특히 맨 처음에 진출했던 나라가 에스파냐, 포르투갈이잖아요. 얘네가 진출했던 지역이 남아메리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데스 산맥,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데 있는 나라들을 이제 얘네가 기습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당시 이제 존재했던 게 유명한 잉카나 아즈텍 문명인데요. 이 문명 싹 멸망을 합니다. 에스파냐가 다 쓸어버려요. 특히 이제 잉카 같은 경우는 에스파냐의 코르테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아즈텍 같은 경우는 피사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데요. 이 코르테스가 당시 이제 한 100여 명 되나? 에스파냐 군대 가지고 잉카를 다 쓸어버려요. 피사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좀 허무하지 않아요? 나름 이제 큰 문명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문명인데 어쩜 이렇게 쉽게 멸망을 당했을까?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그 가장 컸던 건 이 코르테스랑 피사로가 올 때 지들 몸이나 무기만 온 게 아니에요. 몸에는 곳곳에 탐험 과정에서 이 유럽인들 특유의 병균들, 세균들, 전염병을 몰고 온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는 이제 천연두나 홍역이라는 병이에요.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전염병이거든요. 참고로 천연두는 지금도 못 고치는 병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다행히 예방주사가 있어서 이제 걸리는 사람이 거의 없을 뿐이지 고치지는 못해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 병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아메리카는 문명이 아예 싹 파괴가 되고 아프리카는 노예무역이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던 사건도 신항로 개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아메리카 내용인 거고요. 우리는 지금 서양을 보고 있는 거죠.
서양 입장에선 와우 발전을 했던 사건 신항로 개척이고요. 이 발전의 결과 서양은 엄청난 부를 획득하게 되려나 부자예요. 근데 이 부자들이 가진 돈 결국에는 세금이라는 이유로 왕이 다 뜯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왕이 이 부를 가지고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되네요. 자, 다음 시간 이 왕들이 막강한 권력을 지니게 된 절대 왕정 뒤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항로 개척은 여기까지. 여러분, 신항로 개척은 뭐니뭐니도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고요. 네,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볼게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아디오스.